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술적 승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38만 킬로미터 너머에 도달했습니다. 다른 세상에 발을 디뎠죠. 인류의 절대적인 정점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은 동시에 가장 거대한 후퇴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아폴로 프로그램은 정점에 도달한 순간 사실상 스스로의 플러그를 뽑는 상황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목표는 승리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리는 쟁취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50년이 넘는 버려짐이었죠. 기술은 있었습니다. 능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이 프로젝트가 쓰고 버리는 승리를 위해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달을 정복하러 갔는가? 아니면 단순히 깃발 하나 꽂고 도망치러 갔는가? 만약 당신도 이 위대한 승리가 어떻게 거대한 침묵으로 변했는지 보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달 이야기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두운 이면을 보게 될 테니까요. 시작합니다. 수년간 우리는 달 착륙이 위대한 탐험 시대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류가 다른 세상에 내디딘 그 첫걸음이 멈출 수 없는 진보의 첫 순간이라고 믿었죠. 마치 달 기지와 화성 여행이 바로 다음 날 시작될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무려 50년의 침묵. 이것은 실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잃어버렸기 때문도 아니었죠. 왜냐하면 진짜 이유는 우리가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달 여행의 진짜 목적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 거대한 발걸음은 사실 시작이 아니라 한 시대의 끝을 알리는 신호였다는 것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달로의 그 여정은 몇 명의 우주 비행사가 캡슐에 타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었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집방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국가로, 국가에서 궤도로 올라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보는 그 거대한 시스템, 즉 공장, 항구, 학교, 그리고 정치 체제들, 바로 달에 가는 것은 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한 국가 문명 전체의 근육이 동시에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수축하는 것이었죠. 따라서 다른 시에 나오는 것처럼 먼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한 국가의 모든 권력 구조를 드러낼 만큼 충분히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봐야 할 첫 번째 관찰입니다. 인류는 과학적 리듬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상에서 달에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극도로 특별하고 고압적인 역사적 환경 속에서 그곳으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왜 한 문명은 모든 힘을 이처럼 한 점에 집중할까요? 왜냐하면 아폴로 프로젝트의 진짜 연료는 단지 액체 산소와 등유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의 진짜 연료는 이념의 경쟁, 전략적 억지력, 그리고 세계적인 위상이었습니다. 이것은 탐사 여행이라기보다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경주였죠. 모든 것은 1957년 소련이 최초의 인공위성을 발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신호는 전 세계 상공에서 울리는 경보음과 같았습니다. 따라서 몇 년 안에 인류는 별을 바라보던 고대의 자세에서 우주가 정치적 현실로 변한 시대로 내던져졌습니다. 그 결과 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에 그 유명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10년이 끝나기 전에 달에 사람을 착륙시키고 그를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것. 바로 이 정치적 선언이 프로젝트의 DNA를 결정했습니다. 목표는 달 자체가 아니라 그곳에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였습니다. 그래서 나사는 그 시절 과학의 진정으로 열정적인 수천 명의 사람들을 한데 모았습니다. 비행관제센터의 엔지니어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항법팀, 그리고 세턴 5호 로켓 뒤에 있던 베르너 폰 브라운의 천재성. 그들 대부분은 달 착륙이 장기적인 탐험 시대를 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용한 자원은 순수한 연구 국가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원들은 극도로 실용적인 정치 기계 안에서 일시적으로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주의 논리가 바뀌는 순간 이 기계는 우선순위를 즉시 다시 쓸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를 세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이끕니다. 아폴로 프로그램은 지속 가능한 운송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아폴로는 역사적인 경주용 자동차였습니다. 매일 출근하고 싶다고 가정해봅시다. 하지만 이를 위해 시속이 상상을 초월하고 정밀 기기로 가득하며 100명의 기술자가 관리하고 매번 작동할 때마다 전체 경로의 교통이 통제되어야 하는 경주용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목표에 처음 도달했을 때 모두가 충격받습니다. 두 번째 도달했을 때 사람들은 여전히 감탄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가 되면 질문은 매우 실용적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정말 지속 가능한 운송 방식인가? 아폴로는 바로 그런 역사적인 고성능 경주용 자동차였습니다. 경주에서는 이길 수 있었죠. 하지만 절대로 일상적인 시스템이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턴 5호 로켓은 100m를 넘는 높이와 거대한 발사력으로 일회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령선, 서비스 모듈, 달 착륙선, 각 부품은 본질적으로 단 하나의 임무를 위해 만들어진 거대한 소모품이었습니다. 이것은 항공 노선이 아니었습니다. 역사가 강요한 한계 돌파였죠. 이런 시스템은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는 데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운영이 되는 데는 완전한 실패작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아폴로의 가장 위대한 승리의 순간은 스스로의 종말을 준비하는 조건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 손에는 세 가지 기본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달에 가는 것은 한 국가 전체의 산업적, 정치적 힘을 과시하는 거대한 행위였습니다. 둘째, 이 행위의 기본 동력은 과학적 호기심보다는 반드시 이겨야 했던 냉전 시대의 경주였습니다. 셋째, 이 경주를 위해 설계된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지속 불가능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비싸며 단 한 번의 승리를 위해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조각들이 합쳐졌을 때 그 50년의 침묵이 변칙적인 것이 아니었음이 드러납니다. 오히려 그것은 프로젝트의 맨 처음에 암호화된 피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적인 문제들은 워싱턴의 예산회의와 닫힌 문 뒤의 정치적 협상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제동으로 변했을까요? 승리 그 자체가 플러그를 뽑는 스위치로 어떻게 변했을까요? 왜냐하면 프로젝트의 진짜 취약점은 이 세 층의 교차점에 놓여 있었고 이 교차점을 드러낸 것은 바로 승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 층의 교차점에서 프로젝트의 진짜 취약점이 드러났습니다. 정치, 재정, 그리고 기술, 이 세 가지 요소는 승리가 쟁취된 후 이전에 억눌려 있던 모든 모순을 동시에 표면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승리 이후 달 자체는 시스템을 같은 비용으로 계속 유지하도록 설득할 만큼 강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치적 의지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의지가 다른 더 시급하고 더 실용적인 목표로 향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방향 전환의 첫 번째 구체적인 지표는 프로젝트의 가장 빛나는 시기에도 취소되었던 임무들이었습니다. 아폴로 프로그램은 사실 20번의 임무까지 계획되었습니다. 아폴로 18호, 19호, 그리고 20호, 이 임무들을 위한 장비는 제작되었습니다. 세턴 5호 로켓들은 창고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결코 날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우선순위에서 달은 이제 그 자리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발자국은 세상을 뒤흔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샘플 채취 임무가 유권자들의 숨을 다시 참게 할 수는 없었죠. 정치의 가치는 종종 첫 번째 시연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승리 직후 프로젝트의 예산은 무자비한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심사는 우리를 두 번째이자 더 구체적인 층으로, 즉 프로젝트의 상상 초월의 비용으로 이끕니다. 왜냐하면 아폴로는 단지 비싼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속 불가능할 정도로 비쌌습니다. 프로그램의 총 비용은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약이 800억 달러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로켓뿐만 아니라 수십만 명의 급여, 수만 개 회사의 계약, 수많은 테스트 시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추적 네트워크를 포함했습니다. 이 거대한 지출은 국가가
총동원 상태에 들어갔을 때 짧은 기간 동안은 달성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의 평화 시기에 장기간 반복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비용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 비용이 누구와 경쟁하고 있었느냐였습니다.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의 미국은 영원히 달의 승리에 취해 있을 수 있는 평온한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막대한 자원을 소모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은 증가하고 있었죠. 민권운동, 사회적 분열, 도시 문제, 그리고 복지 지출 모두가 국가의 주목을 받기 위해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의 한쪽이 달에서 뛰는 우주 비행사를 보여줄 때 다른 쪽은 전쟁, 시위, 그리고 정치적 위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달은 장엄했습니다. 하지만 지상의 걱정거리에 자동으로 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국가 예산은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청구서, 국내 문제, 외교 위기, 그리고 선거 전쟁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아무리 고귀하더라도 과학적 가치가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정치적 이익으로 전환될 수 없다면 우선순위를 빠르게 잃습니다. 달은 바로 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세 번째이자 가장 무자비한 층으로 이끕니다. 위험. 아폴로는 단지 비싼 것이 아니라 극도로 높은 위험을 동반한 지출 방식이었습니다. 모든 발사, 모든 분리, 모든 대기권 재진입, 어떤 실패든 전국 채널에서 생중계되는 재앙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위험의 실체는 프로젝트가 시작되기도 전인 1967년 아폴로 1호 화재로 드러났습니다. 거스 그리섬, 에드워드 화이트, 그리고 로저 채피는 아직 지상에 있을 때 캡슐 안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술 역사의 각주에 남은 무작위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달 착륙 프로젝트 전체에 가해진 무자비한 따귀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달에 보내는 것은 영웅들을 부드럽게 하늘로 미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오차 허용 범위가 극도로 낮은 복잡한 시스템 속에 던져 넣는 것이었습니다. 내딛는 모든 걸음은 극도로 비싼 테스트, 재설계, 그리고 수많은 잠 못 이루는 밤의 대가로 얻어졌습니다. 대중은 성공에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서와 정치적 결정권자들은 항상 실패의 그림자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승리가 쟁취된 후 이 위험을 반복해서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점점 더 크게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층, 정치적 우선순위의 변화, 지속 불가능한 비용, 그리고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이 승리 직후 한데 모여 아폴로 프로그램을 중단시킨 완벽한 폭풍을 만들었습니다. 달이 멀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켓 기술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것도 아니었죠. 과학자들이 갑자기 호기심을 잃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사라진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시스템 전체를 달로 달리게 했던 바로 그 정치적 필연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겨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줄어들었을 때 달 착륙 프로젝트는 무자비한 신문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이미 가본 곳에 다시 가기 위해 이토록 많은 돈과 이토록 많은 자원을 쏟아붓고 이토록 높은 정치적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정말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불행히도 아니오였습니다. 하지만 이 끝이 인류의 우주 모험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단지 전략의 변화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원들은 달에서 철수된 후 어디로 향했을까요? 그리고 이 새로운 방향은 우리에게 달이 그 당시에 무엇에 패배했는지를 어떻게 더 명확하게 보여줄까요? 그리고 그 대답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평범했지만 그만큼이나 무자비했습니다. 자원들은 더 먼 행성이나 항성 간 임무가 아니라 정반대로 지구에 훨씬 더 가까운 곳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달이 버려지는 동안 우주는 결코 버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게임의 규칙과 경기장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경기장에서 나타난 발견들은 적어도 달 착륙만큼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지 이 발견들은 하늘이 아니라 예산표와 전략 문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충격적인 발견은 이것이었습니다. 저 궤도 전혀 낭만적으로 들리지 않죠. 달처럼 시적인 느낌도 없습니다. 하지만
달을 왕좌에서 끌어내린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폴로의 승리에 대한 도취감이 사라지면서 결정권자들은 훨씬 더 실용적인 현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단지 가서 깃발을 꽂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우주는 인프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인프라의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은 불과 수백 킬로미터 상공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달 로켓의 생산 라인이 멈추는 동안 다른 산업이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통신 위성, 첩보 위성, 기상 위성, GPS 시스템, 이들 중 어느 것도 단 한 번의 영웅적인 순간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매 시간, 매 초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제도적인 이익을 제공했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아폴로 임무가 당신에게 단 한 번의 역사적인 승리를 안겨주는 반면 저궤도의 위성망은 당신에게 수년간의 정보, 글로벌 통신 또는 경제적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이것이 시스템으로서의 우주였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단일 사건보다 항상 더 강력합니다. 따라서 달은 한순간에 너무나 장엄하면서도 너무나 비실용적인 목표가 되었습니다. 시스템의 논리에 따르면 이것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모험이 더 지루하지만 더 수익성 있는 대안에 패배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패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도적 논리는 시적인 꿈보다 항상 더 인내심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은 달을 포기했다고 결코 명백히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새롭고 더 빛나는 약속을 내놓았습니다. 우주 왕복선. 이것이 두 번째이자 더 무자비한 발견이었습니다. 왕복선은 재사용 가능성의 약속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우주를 일상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달과 그 너머로 가는 길을 다시 열 것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프로그램 자체가 거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약속된 발사당 비용은 1, 0만에서 2, 0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수치가 임무에 따라 5억 달러에서 10억 달러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약속된 것은 몇 주 안에 다시 비행 준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 비행 후 수개월에 걸친 복잡하고 값비싼 유지보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버스가 아니라 매번 거의 새로 만들어야 하는 극도로 복잡한 프로토타입이었습니다. 따라서 135번의 비행 역사 동안 우주 왕복선은 우주를 결코 저렴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민간 우주 프로그램을 수십 년 동안 저 궤도에 가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싸고 너무 복잡해서 다른 대형 프로젝트에 자원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우주를 평범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이 우주를 더욱 특별하고 접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역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왕복선은 순수한 공학적 해결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항공 및 군사 로비, 나사, 그리고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를 결합한 복잡한 정치적 타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타협은 달의 운명을 두 번째로 봉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충격적인 발견에 도달합니다. 이것은 로켓도 예산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정신 그 자체였습니다. 대중의 관심 쇠퇴. 이것은 가장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제동 장치였습니다.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된 사건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였죠. 하지만 그 후의 임무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폴로 12호, 13호, 14호, 새로운 임무가 있을 때마다 텔레비전 시청률은 떨어졌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줄어들었죠. 사람들에게 달에 가는 것은 기적에서 뉴스로, 그리고는 평범한 사건으로 변해갔습니다. 이것은 배은망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 두뇌의 작동 원리였습니다. 우리 뇌는 첫 경험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성공에는 빠르게 익숙해집니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정치적 생명에 필수적인 지표인 대중의 지지는 승리 그 자체에 의해 서서히 소모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모험의 흥부는 영원히 지속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지지는 대중의 관심에 달려있고 대중의 관심은 항상 다음의 새로운 것, 다음의 위기, 다음의 드라마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달 그 자체가 자신의 성공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승리 그 자체가 관심을 유지하는 연료가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심을 소모하는 독처럼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저 궤도의 실용적 이점, 우주 왕복선의 깨진 약속, 그리고 대중의 관심의 불가피한 쇠퇴, 이 세 가지 무자비한 발견은 우리가 왜 달을 버렸는지에 대한 피상적이지 않은 그림을 그려줍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요소가 합쳐졌을 때 더 깊고 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 모든 결정들은 사실상 단 하나의 핵심 진실주의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승리와 지속 가능성 사이의 치명적인 긴장. 그렇다면 이 긴장은 현대 국가와 기관의 DNA에 어떻게 새겨졌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아폴로의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달 복귀 목표의 미래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구조적 모순을 이해하지 못하면 역사가 왜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달 경주가 왜 이전의 복제품이 될 위험을 안고 있는지 결코 완전히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순의 중심에는 승리와 지속 가능성 사이에 그 치명적인 긴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긴장은 냉전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났습니다. 소련의 달 경주에서의 패배.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네 번째이자 가장 아이러니한 발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이 달에 착륙했기 때문에 소련이 포기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소련의 자체 달 프로그램은 거대한 N1 로켓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로켓은 세턴 5호에 대한 응답이었죠. 하지만 N1은 테스트된 4번의 발사에서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패들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1969년의 발사 시도는 비핵 폭발 중 가장 큰 폭발 중 하나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승리가 소련을 단념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이미 단념시키고 있던 것은 자신들의 내부 기술적, 조직적 문제였습니다. 미국의 성공은 단지 소련이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조용히 중단하기 위한 완벽한 변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초강대국이 가장 큰 경쟁자가 가장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 포기하는 것은 비논리적이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야심을 가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소련 체제는 이러한 거대하고 값비싼 실패를 대중에게 설명하는 것보다 패배를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이 상황은 아폴로 프로젝트를 지탱하던 가장 근본적인 역학을 제거했습니다. 경쟁자는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트랙에서 홀로 달리는 경주자가 된 미국에게 경주를 계속할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타는 우주가 아니라 지상에서 왔습니다. 닉슨 행정부. 이것은 5번째이자 가장 정치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리처드 닉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의 책상에는 아폴로보다 훨씬 더 시급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국내 사회 혼란, 그리고 치솟는 인플레이션. 따라서 닉슨에게 달 프로그램은 케네디의 유산인 값비싼 사치품이었습니다. 승리의 도구가 아니라 예산의 부담이었죠. 그래서 그는 임기 중에 나사의 예산을 무자비하게 삭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폴로 프로그램 이후의 대규모 유인 우주 프로그램 계획들, 즉 1980년대의 화성 임무와 같은 목표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죽었습니다. 이것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가장 위대한 기술적 성과가 정치적 의지 변화로 이렇게 쉽게 희생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시스템은 과거 승리의 기억이 아니라 미래 선거의 계산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닉슨에게 달에 쓰일 1달러는 지상에 더 시급한 문제에 쓰일 수 있는 1달러였습니다. 이 실용주의는 아폴로에 관해 마지막 못을 박았습니다. 달 프로그램은 실패 때문에가 아니라 가장 빛나는 성공 직후 정치적,
경제적 현실의 차가운 논리에 의해 청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류의 가장 위대한 탐사 프로젝트는 일련의 무자비한 발견들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저 궤도의 조용하지만 수익성 있는 부상, 우주 왕복선의 기만적인 약속, 대중의 관심의 자연스러운 쇠퇴, 경쟁자의 경주 포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상 정치의 차가운 현실. 이 모든 것들은 달 착륙이 왜 시작이 아니라 끝이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아폴로는 처음부터 과학적 탐사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치적 승리 프로젝트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리가 쟁취되었을 때 프로젝트의 존재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인류는 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곳으로 가게 만들었던 그 특별하고 일시적인 역사적 조건이 사라졌을 뿐입니다. 뒤에 남은 것은 50년 동안 답을 얻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달에 가는 것이 정치적 필연이었다면 오늘날 달에 돌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새로운 경주는 또다시 깃발과 최초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인류는 반세기의 공백 끝에 마침내 달의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머물기 위해 가는 방법을 찾으려는 것인가? 왜냐하면 이 새로운 시대의 목표들, 즉 물, 얼음, 기지, 자원 활용, 화성으로 가는 발판과 같은 개념들은 아폴로 시대의 언어와는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언어는 단지 오래된 경쟁의 현대적인 포장일 뿐인가? 아니면 정말로 인류의 우주 존재를 사건에서 시스템으로 전환할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논리의 시작인가? 그리고 이 새로운 논리 뒤의 기술, 조직, 그리고 재정 모델은 아폴로의 취약한 구조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가? 왜냐하면 이 질문들의 답이 다음 발자국이 영구적일지 아닐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의 첫 번째 단서들은 이 질문들의 답이 다음 발자국이 영구적일지 아닐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의 첫 번째 단서들은 아폴로가 버려둔 지점이 아니라 그 이후 개발된 완전히 새로운 기술적, 제도적 접근 방식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논리 뒤에는 정확히 무엇이 있을까요? 이 새로운 언어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이제 템포가 느려지고 더 깊고 기술적인 영역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달 복귀 목표를 아폴로와 구별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단지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뿐만 아니라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의 첫 번째이자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현지 자원 활용, 즉 ISRU라고 불리는 철학입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용어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논리는 극히 간단합니다. 마치 긴 여행을 떠날 때 모든 것을 가져가는 대신 목적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을 사용하려는 계획과 같습니다. 아폴로 프로그램은 우주 비행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즉 물, 산소, 그리고 연료를 지구에서 운반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로켓의 발사 중량을 엄청나게 증가시키고 비용을 치솟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여행에서 1kg은 수천 달러의 비용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ISRU가 이 방정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달 자체를 주유소이자 수원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20년간의 발견은 특히 달의 극지방에 있는 영구 그늘 지역의 크레이터에 수십억 톤의 물얼음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물은 단지 우주 비행사가 마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기 분해를 통해 그 구성 요소인 수소와 산소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산소는 호흡에 필수적입니다. 수소와 산소는 로켓을 위한 가장 강력한 연료 조합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지구에서 수만 킬로그램의 물과 연료를 운반하는 대신 달에 단 몇 톤의 채굴 및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전체 아키텍처를 바꿉니다. 이것은 아폴로의 갔다 오기 논리에서 가서 머물기 논리로의 전환에 있어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이 메커니즘은 달을 단지 방문하는 곳에서 더 깊은 우주 임무를 위한 보급 지점, 즉 물류 기지로 만들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자원들을 채굴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두 번째 기본 메커니즘으로 이끕니다. 달의 에너지 인프라. 아폴로 임무는
단기적이었기 때문에 필요한 에너지를 주로 배터리와 연료 전지에서 얻었습니다. 이 방법들은 며칠간의 임무에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기지를 건설하고 수개월, 심지어 수년간 그곳에 머물고 싶을 때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달의 표면은 약 14지구일 동안의 낮과 14지구일 동안의 밤을 겪습니다. 이 길고 혹한의 밤 기간은 태양 전지판의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차세대 달 임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기본 전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구 광원 지역입니다. 이것들은 달의 극지방 근처, 고도가 높은 크레이터 가장자리 같은 곳입니다. 이 지점들은 궤도 운동 덕분에 연중 약 80에서 90%의 시간 동안 태양빛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설치될 태양 전지판 단지는 거의 중단 없는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핵분열 원자로입니다. 나사의 킬로파워 프로젝트와 같은 시도들은 우주에서 사용하기 위해 설계된 작고 안전하며 10년까지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소형 핵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략 사람 크기인 이 원자로들은 단 한 번의 발사로 달에 보내져 약 10kW의 전력, 즉 몇 가구의 필요를 충족시킬 만큼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긴 달의 밤에도 기지가 생존하고 과학 실험이 계속되며 자원 처리 시설이 작동하는 것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에너지 문제의 해결은 달의 영구적인 존재를 구축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기술적 장벽 중 하나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 영구적인 존재를 구축하기 위해 인력 외에 또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로봇 시스템과 자율성. 이것이 세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혁명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아폴로 프로그램은 전적으로 인간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단계는 고도로 훈련된 우주 비행사와 지구의 거대한 지원팀에 의해 통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매우 비쌌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유인 임무는 복잡한 생명 유지 시스템, 방사선 차폐, 그리고 비상 시나리오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접근 방식은 선발대 로봇 개념에 기반합니다. 즉, 인간이 가기 훨씬 전에 자율 로봇이 가서 인프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치 집을 짓기 전에 중장비가 부지를 평탄하게 하고 기초를 다지며 주요 라인을 까는 것과 같습니다. 이 로봇들은 기지가 세워질 가장 적합한 장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태양 전지판과 핵 원자로를 설치할 수 있죠. 레골리스라고 불리는 달 토양을 사용하여 3D 프린터로 착륙장, 도로, 심지어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거주지의 외부 껍질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을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해줍니다. 우주비행사들은 건설 노동자가 되는 대신 직접적인 과학 연구와 복잡한 작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봇공학과 자율성은 단지 비용과 위험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규모와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왜냐하면 로봇은 섭씨 영하 170도의 달 밤에도 방사선 폭풍 중에도 계속 작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인 탐사 시대를 인간, 로봇 협력 시대로 전환시킵니다. 이 세 가지 메커니즘, 현지 자원 활용,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선발대 로봇 시스템은 오늘날의 달 복귀 비전의 기본 초석입니다. 이것들은 아폴로가 가지지 못했던, 심지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능력들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 혁명은 단지 하드웨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완전히 새로운 제도적, 재정적 아키텍처를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게임에는 국가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네 번째이자 가장 변혁적인 메커니즘으로 이끕니다. 상업 우주 생태계. 그렇다면 이 새로운 플레이어들은 국가가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한 방정식을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상업혁명은 달로 가는 길을 영구적으로 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지 새로운 거품을 만들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질문의 답은 단지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 기술을 실현시키는 경제 모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의 중심에는 네 번째이자 가장 변혁적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상업 우주 생태계. 아폴로 시대의 우주로 가는 것은
오직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나사는 로켓을 설계, 제작, 운영하기 위해 거대한 산업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단 하나의 고객, 즉 국가에 의존했습니다. 오늘날은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로켓랩과 같은 회사들은 우주 여행을 서비스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의 비행기를 만드는 대신 항공사에서 티켓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나사는 이제 모든 것을 직접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마치 쇼핑 목록처럼 다른 민간 회사들로부터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임무를 위해 발사 서비스는 스페이스X에서, 달에 착륙할 차량은 애스트로보틱에서, 표면에서 사용할 과학 장비는 다른 전문 회사에서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서비스로서의 우주라고 불리며 아폴로의 거대하고 투박하며 단일체적인 구조와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는 경쟁을 촉진하고 재사용 가능한 로켓과 같은 비용 절감 혁신을 강제하며 가장 중요하게는 국가의 어깨에 지워진 재정적, 운영적 부담을 분산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 달 임무에서는 나사 로고 옆에 많은 다른 회사 로고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달로 가는 길을 더 저렴하고 더 빠르며 더 유연하게 만들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의 로켓 프로그램이 실패하더라도 모든 꿈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태계의 다른 플레이어가 그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폴로가 갖지 못했던 유연성과 회복력의 수준입니다. 하지만 달에 도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영구적으로 머물기 위해서는 통신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다섯 번째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이끕니다. 지구, 달 통신, 네트워크 및 항법. 아폴로 임무 동안 지구와 통신하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비싼 작업이었습니다. 나사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거대한 안테나로 구성된 심우주 통신망, 즉 DSN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각 임무는 이 네트워크의 거의 모든 용량을 혼자서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하나 또는 두 개의 임무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달 표면에 수십 개의 로봇, 몇 개의 유인 기지, 그리고 궤도를 도는 정거장이 있는 미래를 상상한다면 이 모델은 완전히 불충분합니다. 따라서 차세대 달 아키텍처는 자체적인 달 인터넷과 달 GPS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치 지구에서처럼 달 궤도에 배치될 일련의 통신 및 항법 위성들은 표면의 모든 지점에 중단 없는 고속 데이터 전송과 정밀한 위치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것이 루나넷과 같은 프로젝트의 기본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달의 뒷면에 있는 로봇이 지구와 즉시 통신할 수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는 헬멧 화면에서 자신의 위치와 근처 기지의 위치를 지도 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을 엄청나게 단순화하고 안전을 강화하며 비용을 절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각 임무가 자체의 복잡한 통신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이 공통 인프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달을 탐사할 먼 곳에서 네트워크로 연결된 작업 공간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작업 공간에서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 중 하나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방사선 및 생명 유지 시스템. 달에는 대기와 자기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 표면이 태양에서 오는 입자들과 은하 우주선이라고 불리는 고에너지 방사선에 의해 지속적으로 폭격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은 이 위험한 환경에서 단 며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영구적인 기지는 이 방사선과 수년간 싸워야 합니다. 따라서 차세대 거주 공간은 단지 컨테이너가 아니라 다층 보호막으로 설계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레골리스, 즉 달 토양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로봇에 의해 기지 위에 쌓일 몇 미터의 레골리스 층은 방사선의 대부분을 자연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층은 거주 공간의 벽 안에 물이나 폴리에틸렌과 같은 수소가 풍부한 물질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 물질들은 우주선을 감속시키고 흡수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진짜 혁명은 폐쇄 루프 생명 유지 시스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폴로의 시스템은
탱크에서 산소를 공급받고 이산화탄소를 필터링하는 개방형 시스템이었습니다. 차세대 시스템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테스트된 기술을 더욱 발전시킵니다. 이 시스템들은 우주 비행사의 호흡과 땀에서 나오는 물을 재활용하여 98%까지 다시 마실 수 있는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변과 고체 폐기물을 처리하여 식물 재배를 위한 영양분을 생산할 수 있죠. 그리고 식물들은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다시 산소를 생산합니다. 이것은 생물 재생 생명 유지 시스템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달에서 정말로 지구와 거의 완전히 독립적인 자급자족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꿈의 기초입니다. 현지 자원 활용, 지속 가능한 에너지, 로봇 건설, 상업적 생태계, 포괄적인 통신망, 그리고 폐쇄 루프 생명 유지 시스템, 이 6가지 기술적, 제도적 메커니즘은 오늘날의 달 비전을 아폴로 시대와 구별하는 근본적인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이제 문제는 단지 깃발을 꽂고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문제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영구적인 존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아폴로는 단거리 경주였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는 마라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술적 세부 사항과 느리고 꾸준한 발전 계획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우리에게 반복해서 보여주듯이 위대한 돌파구는 단지 느리고 꾸준한 진전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모든 방정식을 바꾸고 모든 계획을 뒤엎는 예상치 못하고 충격적인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달 복귀 이야기에서 그 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인프라, 이 모든 준비는 사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흥미진진하며 훨씬 더 위험한 것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의 절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모든 메커니즘이 함께 모여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지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기지를 짓는 것 이상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태양계에서의 역할을 다시 쓸 잠재력을 가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 얼음, 그 로켓 연료, 그 에너지는 사실 단 하나의 문을 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 뒤에는 그 물 얼음, 그 로켓 연료, 그 에너지는 사실상 단 하나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뒤에는 인류의 다음 거대한 발걸음이 있습니다. 화성. 하지만 잠시만요. 이것은 당신이 아는 화성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장밋빛 미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체적이고 공학의 기반을 둔 그리고 충격적인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기적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달에 세워진 그 기반 시설은 단지 달에 머물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달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달은 발사대입니다. 태양계 깊은 곳으로 열리는 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을 가장 먼저 통과할 것은 인류의 가장 큰 꿈입니다. 다른 행성에 발을 딛는 것, 템포가 빨라집니다. 숨을 참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그 모든 준비와 기술이 한데 모이는 그 장대한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지구에서가 아니라 달에서 화성으로 뻗어나가는 그 순간을 절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불가능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닙니다. 첫 번째 장대한 순간, 지구, 달, 화성 궤도 역학, 화성의 지구에서 가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에너지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깊은 중력 우물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계곡 가장 깊은 곳에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과 같죠. 하지만 달에서 간다면 이것은 방정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왜냐하면 달의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달 표면에서 이륙하는 로켓이 궤도에 도달하기 위해 훨씬 적은 연료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치는 충격적입니다. 달에서 화성으로 임무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지구에서 시작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약 10%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10배나 적은 연료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달 표면에서 생산된 수소와 산소 연료를 사용하면 지구에서 단 1g의 연료도 운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화성선 자체가 훨씬 더 크고 더 잘 갖추어져 있으며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수개월간의 여정을 위해 6명의 승무원 대신 20명의 승무원을 태울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단 몇 킬로그램의 과학 장비가 아니라 수십 톤 무게의 거주 모듈이나 핵 원자로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중력의 폭정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달은 우리에게 태양계 내에서 전략적 고지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행성 간 여행을 일회성 영웅적 과시에서 잠재적으로 지속 가능한 물류 작전으로 전환시킵니다. 과학계는 이 가능성을 두고 양분되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쪽에서는 달의 기지가 건설된 후 10년 안에 달에서 이륙하는 첫 화성선이 발사될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하지만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대한 순간, 화성선 조립. 지구에서 발사되는 화성선은 단일 로켓의 노즈콘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크기와 용량에 대한 무자비한 제약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주에서 부품별로 조립한다면 어떨까요? 바로 여기서 달 궤도가 역할을 합니다. 특히 게이트웨이라고 불리는 달 궤도를 돌 예정인 우주 정거장입니다. 이것은 우주 조선소입니다. 우주선의 다른 부분들, 엔진 모듈, 거주 공간, 화물칸 모두 지구 또는 달 표면에서 더 작고 저렴한 로켓으로 발사되어 이 정거장에서 조립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큰 우주선을 만들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아마도 길이 100m, 아마도 무게 0톤. 이 수치들은 아폴로 사령선의 단 몇 톤 무게와 비교할 때 상상할 수 없었다. 이 우주선은 여정 중에 인공 중력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 비행사들이 수개월간의 여정에서 근육과 뼈 손실을 겪는 것을 막습니다. 이 우주선은 이전에는 없었던 강력한 방사선 차폐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마도 벽에 수미터 두께의 물이나 다른 물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단일 발사의 한계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레고로 거대한 성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부품을 하나씩 옮기고 나중에 조립합니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수십 년간 꿈꿔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달의 기반 시설 없이는 이것은 단지 공상과학 판타지였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공학 계획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이트웨이는 단지 정거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류가 심우주로 나아가는 항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충격이 옵니다. 세 번째 장대한 순간, 여정 시간과 위험 감소. 화성으로의 여정은 현재 기술로 가장 잘해도 6개월에서 9개월이 걸립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우주 비행사들은 무중력, 강한 방사선, 그리고 심리적 어려움에 노출됩니다. 하지만 달에서 발사되고 우주에서 조립된 훨씬 더 강력한 우주선은 이 시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핵 열추진 또는 핵 전기 추진 시스템을 사용해서입니다. 이 시스템들은 화학 로켓보다 훨씬 효율적이며 훨씬 더 오랫동안 훨씬 낮은 힘으로 추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선이 지속적으로 가속할 수 있게 합니다. 핵 열추진 로켓은 화성 여정을 3개월에서 4개월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반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주 비행사들이 노출되는 방사선량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생명 유지 시스템이 고장날 위험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기술은 우리에게 더 유연한 발사창을 제공합니다. 지구에서 화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행성들이 올바른 정렬을 이루는 26개월마다 열리는 좁은 발사창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더 강력한 추진 시스템으로는 이 창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듭니다. 아마도 매년, 심지어 비상시에는 연중 어느 때라도 임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행성들의 궤도 역학은 극복할 수 없는 제약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이 제약을 우회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를 행성들의 자비에 맡겨진 여행자에서 자신의 경로를 그릴 수 있는 탐험가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화성에 가는 것을 단지 가능하게 하는 것을 넘어
합리적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가장 믿을 수 없는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장대한 순간, 화성 착륙과 귀환. 화성의 대기는 착륙을 지옥으로 만드는 저주입니다. 지구 대기처럼 밀도가 높지 않아 낙하산과 공기 역학적 제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예 없는 것도 아니어서 로켓 엔진으로 착륙하는 것도 극도로 복잡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화성에 착륙한 가장 큰 것은 약 1톤 무게의 퍼서비어런스 로버였습니다. 하지만 유인 임무는 최소 20에서 40톤의 차량을 착륙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7분의 공포로 알려진 착륙 과정을 더욱 끔찍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만약 착륙선이 달에서 온다면, 그러면 지구에서 발사의 무게 제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훨씬 더 크고 능력 있는 착륙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단지 착륙선뿐만 아니라 표면에서 사용할 거주지, 에너지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귀환선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혁명은 귀환에 있습니다. 지구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화성 표면에서 다시 연료를 생산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바티의 반응과 같은 복잡한 화학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만약 돌아와야 할 곳이 지구가 아니라 달에 있는 당신의 기지라면, 그러면 훨씬 적은 연료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달 궤도의 게이트웨이 정거장에서 연료가 가득 찬 구조선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임무의 위험 프로필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제 모든 것이 화성 표면에서 연료 생산의 성공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안전망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행성 간 임무에서 우주 비행사들은 집으로 돌아올 여러 선택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임무 이중화라고 부르는 것의 정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화성에 가는 것을 자살 임무에서 반복 가능한 탐사 임무로 변화시킵니다. 물리적으로 작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 자금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약 1.7m의 키와 평균 80년의 수명으로 우리는 138억 년의 우주 역사와 930억 광년의 공간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에서 가장 기적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자신을 알고 자신을 이해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별들의 빛을 분석하고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은하들의 형성을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이 대비의 일부입니다. 당신도 이 작은 행성 위에서 이 거대한 우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하찮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우주를 생각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 질문할 수 있으며 그 아름다움에 감탄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그 우주의 수동적인 관객이 아닌 능동적인 참여자로 만듭니다. 당신의 마음은 우주에서 가장 복잡하고 아름다운 구조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두 번째이자 더 개인적인 대비로 이끕니다. 승리와 취약성의 대비. 한편에는 달 착륙의 그 엄청난 승리가 있습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기술적 성과, 세턴 5호 로켓의 그 땅을 울리는 힘, 닐 암스트롱의 그 역사적인 발걸음. 이 순간들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죠.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는 환상을 만듭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는 아폴로 프로그램 자체 내에 그 깊은 취약성이 있습니다. 아폴로 1호 화재로 목숨을 잃은 3명의 우주 비행사, 아폴로 13호가 우주 깊은 곳에서 죽음과 직면했던 순간들, 그 임무에서 작은 산소 탱크의 폭발이 수백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시스템을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의 생명은 지구의 엔지니어들이 단지 테이프와 판지로 설계한 임시 방편의 이산화탄소 필터에 달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가 동시에 인류의 가장 큰 취약성의 순간 중 하나를 내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진보의 본질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모순입니다. 비극적인 진실은 우리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항상 오류의 여지, 위험, 그리고 미지의 것이 존재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가장 강력한 로켓도 작은 가스킷의 실수로 폭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진보된 생명 유지 시스템도 예기치 않은 고장으로 붕괴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연과 물리학의 법칙의 자비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통제의 환상 속에 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언제든 모든 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과 마주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 또한 슬픔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이 취약성 속에도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폴로 13호의 진짜 이야기는 실패의 이야기가 아니라 회복력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휴스턴의 수백 명의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은 불가능을 이루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의 창의력, 지능, 그리고 협력을 사용하여 그 3명의 우주 비행사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은 기술이 패배했지만 인간 정신이 승리한 순간입니다. 이것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 지성, 그리고 함께 일하려는 의지가 우리를 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신도 이 대비를 자신의 삶에서 겪고 있습니다. 당신도 계획을 세웁니다. 목표를 설정합니다. 하지만 삶은 때로 예기치 않은 위기, 실패, 취약성의 순간들로 당신을 마주합니다. 그 순간에 당신은 약하고 통제 불능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순간들은 당신 내면의 회복력, 창의력,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맺은 유대의 힘을 드러낼 기회입니다. 아폴로 13호는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금속과 전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우리의 헌신에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이 헌신은 우리를 세 번째이자 가장 보편적인 대비로 이끕니다. 고독과 연대의 대비. 지구의 그 유명한 푸른 구슬 사진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폴로 17호 승무원이 찍은 그 사진은 우리 행성을 무한한 검은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외롭고 연약한 오아시스로 보여줍니다. 그 사진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우주적 고독을 뼛속까지 느낍니다. 우리와 같은 다른 지적 생명체가 있을까? 아니면 이 거대한 우주에서 우리는 완전히 혼자인가? 이것은 우리가 답을 모르고 아마도 결코 알 수 없을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불확실성은 깊은 실존적 불안을 야기합니다. 비극적인 진실은 현재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주가 우리에게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십억 개의 은하 속에서 우리 외에 생명이 존재한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단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주가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에게는 동시에 얼마나 공허할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꿈, 모든 예술, 모든 사랑이 이 작은 행성의 얇은 대기 속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독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하지만의 순간이 다시 옵니다. 왜냐하면 그 푸른 구슬 사진은 우리에게 단지 고독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유일한 것, 즉 서로를 보여줍니다. 그 사진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국가, 인종, 종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집, 하나의 인류, 가족만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주에서 가장 깊은 고독감이 동시에 가장 깊은 연대감을 낳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사진은 우리에게 모든 차이점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배에 타고 있습니다. 같은 연약한 행성을 공유합니다. 같은 태양 아래서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같은 우주적 위험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서로 연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진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이 행성과 서로를 보호하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당신도 이 대비의 중심에 있습니다. 당신도 때로는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 자신의 삶의 투쟁과 홀로 씨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푸른 구슬 사진을 떠올릴 때 당신은 사실 80억 명의 다른 사람들이 같은 배에 타고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우주적 대양에서 함께입니다. 그리고 이 연대감은 우리의 가장 큰 힘입니다. 달에 가는 것은 우리에게 다른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세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규모, 승리, 그리고 고독. 이 세 가지 대비는 달 여행이 우리에게 열어준 철학적 창문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작으면서도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취약하면서도 얼마나 강인한지, 그리고 얼마나 외로우면서도 얼마나 함께인지를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이 거울이 보여주는 다른 얼굴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행은 단지 우리가 누구인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시간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가장 충격적인 대면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시간 척도 앞에서 인간 수명의 짧음은 우리를 무와 의미 양쪽으로 밀어넣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딜레마를 다루는 우리의 방식이 우리 문명의 성숙도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이 대면은 우리를 네 번째이자 가장 시간을 초월한 대비로 이끕니다. 순간과 영원의 대비. 한편에는 우주의 138억 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있습니다. 빅뱅에서 첫 별들의 형성까지, 은하들의 충돌에서 지구의 탄생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시간의 바다. 다른 한편에는 우리의 짧은 존재가 있습니다. 한 인간의 수명은 평균 80년. 인류의 모든 기록된 역사는 단 0년. 이것은 우주의 나이와 비교하면 눈 깜짝할 사이보다도 짧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존재가 이토록 영구적이고 영원한 우주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긴장입니다. 비극적인 진실은 우리가 이 우주의 일시적인 손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전에도 수십억 년이 있었고 우리 이후에도 수십억 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건설한 도시들, 쓴 책들, 창조한 문명들은 우주적 시간 척도에서 모래알처럼 흩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노력이 궁극적으로 헛될 수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것은 우리를 허무감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시간의 거대한 흐름을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깊은 슬픔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그 친숙한 하지만이 다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적인 존재 안에 영원 그 자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간 그 자체, 우리는 우주의 이 특정 순간에, 이 특정 지점에 존재하는 의식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경험할 수 없지만 지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은 우주의 모든 과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원자들은 수십억 년 전 폭발한 별들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산소는 수십억 년의 생물학적 진화의 산물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단지 이 순간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든 과거와 연결합니다. 우리는 별의 먼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미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주가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고 자신의 존재를 축하하는 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이 대비의 바로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당신의 삶도 우주의 시간선에서 작은 점입니다. 하지만 그 점은 독특하고 반복 불가능합니다. 그 순간 안에 당신은 사랑하고 배우고 창조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가지지 못한 특권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이 순간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과 같은 수십억 명의 존재가 인류의 역사, 그 짧지만 귀중한 순간을 만듭니다. 달에 가는 것은 이 순간의 가장 빛나는 축하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축하는 우리를 마지막이자 가장 희망적인 대비로 이끕니다. 파괴와 창조의 대비, 우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창조적이면서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파괴적인 곳입니다. 별들은 태어나고 살다가 초신성 폭발로 죽습니다. 이 폭발들은 생명에 필요한 무거운 원소들을 우주에 흩뿌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길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은하들은 합쳐져 더 큰 구조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십억 개의 별과 행성계를 삼킵니다. 인류의 역사도 이 역학의 반영입니다. 전쟁, 전염병, 재앙, 우리 역사는 파괴의 고통스러운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파괴 뒤에는 다시 건설하고 다시 창조하며 더 나은 것을 만들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우주와 인류의 가장 위대한 창조성이 가장 큰 파괴성 속에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진보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입니다. 비극적인 진실은 고통과 상실이
존재에 피할 수 없는 일부라는 것입니다. 모든 진보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아폴로 1호의 화제는 우주 프로그램을 더 안전하게 만든 고통스러운 교훈이었습니다. 아폴로 13호의 위기는 미래 임무를 위한 새로운 비상 절차 개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진보가 피와 눈물로 쓰여졌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무언가를 뒤에 남기거나 희생해야 한다는 사실과 마주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 또한 슬픔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이 파괴 속에서 인간 정신의 가장 순수한 형태가 빛납니다. 창조하려는 의지. 왜냐하면 우리는 단지 살아남는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조하는 종입니다. 파괴된 도시 대신 더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합니다. 잃어버린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억을 기리기 위해 예술을 만듭니다. 우리가 마주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과학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다른 모든 종과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엔트로피, 즉 우주의 무질서를 향한 자연스러운 경향에 저항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무의미함 속에서 의미를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당신도 이 창조적인 힘의 일부입니다. 당신도 삶에서 어려움, 상실, 파괴와 마주칩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그날을 다시 창조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며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창의력은 단지 위대한 예술 작품이나 과학적 발견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한 좋은 말, 한 선행, 해결한 작은 문제, 이 모든 것이 우주의 파괴적인 힘에 대한 저항입니다. 달에 가려는 꿈도 그런 저항입니다. 이것은 지상의 모든 문제, 모든 전쟁, 모든 불의에도 불구하고 더 큰 무언가를 믿고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려는 의지의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규모, 승리, 고독, 시간, 그리고 창조. 이 대비들은 달로의 여정이 우리 자신에 대해 가르쳐준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인간 존재가 얼마나 복잡하고 모순적이며 동시에 얼마나 기적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우리는 우주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무적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믿을 수 없는 회복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외로울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 고독이 우리를 서로에게 더욱 단단히 묶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일시적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 일시성이 매 순간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파괴할 수도 창조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선택할 힘은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달 거울이 우리에게 이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울이 비추는 또 다른 층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누구인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층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철학적 여정은 우리를 하나의 궁극적인 질문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탐험 정신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단지 새로운 장소를 찾고 새로운 기록을 깨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더 깊고 더 근본적인 인간의 충동인가? 그리고 이 충동은 우리를 단지 달이나 화성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더 나은 버전으로 이끌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질문의 답은 미래의 모든 우주 모험의 궁극적인 의미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마지막 깊은 생각, 마지막 철학적 층으로 초대합니다. 왜냐하면 탐험한다는 것은 단지 바깥으로 향하는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이 깊은 생각들은 우리를 다른 곳, 더 내적인 질문으로 이끕니다. 탐험 정신은 단지 미지의 것에 대한 호기심일 뿐인가? 아니면 이것은 동시에 우리 자신, 우리의 한계, 그리고 우리의 잠재력을 이해하려는 탐구의 반영인가? 왜냐하면 달에 가는 것은 우리에게 단지 우주뿐만 아니라 인간 존재의 의미를 다시 묻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마지막 철학적 층, 아마도 가장 불편한 층으로 이끕니다. 우리는 이 지식으로 무엇을 하는가? 이 모든 우주적 관점, 이 기술적 힘, 그리고 이 실존적 인식을 가지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혹은 더 중요하게는 변화시켜야 하는가? 이것은 우리를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새로운 대비로 이끕니다. 지식과 행동의 대비. 한편에는 인류 역사상 어느 시대에도 갖지 못했던 엄청난 양의 지식이 있습니다. 아폴로가 가져온 푸른 구슬 의식은 우리 행성이 얼마나 취약하고 유일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기후과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이 취약한 시스템의 균형이 어떻게 깨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숫자, 모델, 그리고 증거로 설명해 왔습니다. 상승하는 해수면, 증가하는 기온, 녹는 빙하. 숫자는 명확합니다. 문제는 분명하죠. 하지만 다른 한편에는 이 지식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으로 행동에 옮기는데 어려움을 겪는 문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걱정하고 이야기하며 토론합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규모에서는 우리 행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급진적인 변화를 이루는데 더딥니다. 어떻게 우리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지식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이토록 어려울 수 있을까요? 이것이 현대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비극적인 진실은 십과 행함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의지를 자동으로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의사가 담배를 끊지 않으면 죽을 겁니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종이 비합리적이고 단기적인 이익을 장기적인 생존 본능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이것 또한 깊은 슬픔과 실망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다시 그 마법 같은 하지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력함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해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젊은 활동가들, 과학자들, 엔지니어들, 예술가들 모두가 그 푸른 구슬 의식을 행동 계획으로 바꾸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이 개발되고 지속 가능한 생활 모델이 시도되며 세계적인 인식 캠페인이 조직됩니다. 이것이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지식이 결국에는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당신도 이 대비의 일부입니다. 당신도 우리 행성이 직면한 문제들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거대한 문제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아마 나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는 모든 작은 선택, 재활용에서 에너지 절약까지 의식적인 소비에서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까지 그 모든 것이 그 거대한 집단적 행동의 일부입니다. 달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주었다면 이제 그 집을 지킬 책임도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임은 우리를 두 번째이자 더 깊은 대비로 이끕니다. 개인과 보편의 대비. 한편에는 우리 각자가 독특하고 유일한 개인입니다. 우리 자신의 꿈, 두려움, 기억, 그리고 삶의 투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우리 자신의 눈으로 경험합니다. 고통, 기쁨, 사랑, 상실, 모든 것을 우리 개인의 자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를 우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는 아폴로 임무가 보여주었듯이 우리 모두는 근본적으로 같은 물질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몸의 원자들은 수십억 년 전 별의 폭발에서 왔습니다. 우리의 생물학은 같은 진화적 뿌리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감정들, 사랑, 두려움, 희망, 호기심, 이것들은 보편적입니다. 행성의 어디에 살든 모든 인간이 이 감정들을 공유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토록 깊이 개인적이면서 외롭고 이토록 근본적으로 보편적이면서 함께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인간 의식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비극적인 진실은 우리의 개성이 때로는 우리를 서로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익, 우리 그룹의 이익을 다른 사람들보다 앞세우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쟁, 갈등, 불의의 근저에 있는 역학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그들의 구분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구분은 우리 종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이것 또한 슬픔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이 개성 속에도 믿을 수 없는 아름다움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개인은 우주를 다른 창을 통해 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경험, 당신의 관점, 당신의 창의력, 이것들은 독특합니다. 그리고 이 차이점들이 모일 때 인류라고 불리는 그 풍부하고 복잡한 모자이크를 형성합니다. 과학은 다른 마음들의 협력으로 진보합니다. 예술은 다른 감정들의 표현으로 풍부해집니다. 문명은 다른 문화들의 상호작용으로 발전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보편성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 동안 우리의 개성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당신도 이 대비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당신도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동시에 모든 인류의 공통된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기쁨은 다른 사람의 기쁨과 비슷합니다. 당신의 고통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반영합니다. 달에 처음 발을 디딘 닐 암스트롱은 나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라고 말하며 그의 개성을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이라고 말하며 우리의 보편성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인류는 그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통합의 순간들은 우리를 세 번째이자 가장 추상적인 대비로 이끕니다. 의미 탐구와 무응답의 대비. 인류는 존재한 이래로 의미를 찾는 종입니다. 왜 우리는 여기에 있는가?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다음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 질문들을 하는 것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충동 중 하나입니다. 종교, 철학, 과학, 예술, 모두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노력의 산물입니다. 달에 가는 것도 이 의미 탐구의 가장 장엄한 표현 중 하나입니다. 우주에서의 우리 위치를 이해하고 우리의 기원을 찾으며 우리의 운명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는 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는 우주 그 자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우리에게 침묵으로 답합니다. 우리에게 목적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사용 설명서를 주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 자체는 우리의 의미 탐구에 대해 완전히 무관심해 보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토록 열정적으로 의미를 찾는데 우주 자체가 우리에게 그 의미를 제공하는데 이토록 인색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가장 깊은 실존적 공백입니다. 비극적인 진실은 아마도 우주가 우리에게 줄 준비된 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삶의 본질에는 우리가 부여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탐구가 헛될 수 있으며 우리의 모든 질문이 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무의미의 바다 한가운데에 홀로 남겨둘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깊은 슬픔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그 하지만의 순간은 아마도 여기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주가 우리에게 의미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의미를 스스로 창조할 자유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의미는 발견될 것이 아니라 건설될 것입니다. 우리는 의미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창조합니다. 우리는 의미를 우리가 하는 일, 창조하는 작품, 남기는 흔적 속에서 창조합니다. 우리는 의미를 불의에 맞설 때,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할 때 창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우주의 무관심에 대해 승리하는 존재로 만듭니다. 당신도 의미 창조자입니다. 당신 삶의 의미는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당신은 자신의 선택, 행동, 가치로 건설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의미를 더하는 것은 아마도 당신의 가족, 당신의 일, 당신의 열정, 혹은 인류에 대한 작은 기여일 것입니다. 달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우주가 얼마나 무의미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면 동시에 그것은 우리에게 자신의 의미를 창조할 우리의 힘이 얼마나 무한한지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지식과 행동, 개인과 보편, 의미와 무응답, 이 마지막 층은 달거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깊은 진실들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단지 지식을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행동할 책임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독특한 개인이자 공통된 인류의 일부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에게 의미는 발견될 것이 아니라 창조될 것임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내적 여정은 우리를 시작점으로 되돌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깥으로, 우주로, 그 끝없는 공허로.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한 이 의미, 우리가 건설한 이 문명을 보호하고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아마도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선택지밖에 없을 것입니다. 떠나는 것. 그렇다면 이 떠나는 것은 단지 탈출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정의의 일부일까요? 그리고 이 탐험 정신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이끌까요? 왜냐하면 이 질문의 답은 단지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도 재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야기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바로 이 궁극적인 질문과 마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본성적으로 탐험하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이 탐험 정신은 단지 새로운 장소를 찾는 욕구 이상입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역학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정체, 안락함, 그리고 아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도전하게 만드는 내적 엔진입니다. 그리고 이 엔진은 우리를 마지막 철학적 층, 이 모든 여정의 심장부로 이끕니다. 이것은 달에 가는 것이 단지 선택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피할 수 없는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저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라고 묻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은 우리를 이 여정 전체에서 아마도 가장 감동적인 대비로 이끕니다. 집과 수평선의 대비. 한편에는 집이라고 부르는 이 안전하고 따뜻하며 친숙한 행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의 모든 역사의 증인이 된 이 푸른 구슬. 이곳은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있는 곳이죠. 하지만 다른 한편에는 그 저항할 수 없는 수평선이 있습니다. 미지, 모험, 잠재력, 그리고 미래의 상징, 인류의 역사는 이 두 힘 사이의 긴장의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는 집에 머물며 안전하고자 하는 욕망, 다른 한편으로는 수평선 너머로 가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려는 충동. 어떻게 우리는 이토록 깊이 한 곳에 속하고 싶어 하면서 동시에 그곳을 떠나는 꿈을 이토록 열정적으로 꿀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인간 정신의 가장 근본적인 딜레마입니다. 비극적인 진실은 이 두 욕망이 결코 완전히 충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집에 머물 때는 수평선 너머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수평선을 향해 떠날 때는 뒤에 남겨둔 집의 따뜻함과 안전을 그리워합니다. 이것은 결코 완전히 해결될 수 없는 내적 갈등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항상 약간 불안하고 약간 부족하게 만듭니다. 이것 또한 슬픔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이 긴장 자체가 동시에 우리의 가장 큰 창의력의 원천입니다. 왜냐하면 집은 우리에게 안정성과 자원을 제공하는 반면 수평선은 우리에게 영감과 목적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 없이는 다른 하나는 무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집에만 머물렀다면 우리는 정체되고 우리의 잠재력을 결코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수평선을 향해서만 갔다면 우리는 뿌리 없이 표류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둘이 합쳐졌을 때 문명이라고 불리는 그 역동적인 과정이 나타납니다. 집에서 배운 것을 수평선 너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수평선에서 발견한 것을 우리 집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다시 가져옵니다. 당신도 매일 이 대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집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 친구들, 익숙한 환경. 하지만 동시에 당신에게는 수평선도 있습니다. 당신의 꿈, 목표, 배우고 싶은 것들, 가고 싶은 곳들. 당신의 삶은 이 둘 사이에서 당신이 만드는 균형입니다. 달에 가는 것은 이 균형의 가장 극단적인 지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집에서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우리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장 명확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 상기는 우리를 다음에 더 실용적이면서도 그만큼 철학적인 대비로 이끕니다. 꿈과 현실의 대비. 한편에는 우주 탐사에 대한 그 웅장한 꿈들이 있습니다. 달기지, 화성도시, 별들로의 여행. 이 꿈들은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우리를 더 크게 생각하고 더 용감해지도록 격려합니다. 공상과학은
이 꿈들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며 우리에게 무엇이 가능할지에 대한 무한한 비전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는 공학, 재정, 그리고 정치의 그 무자비한 현실이 있습니다. 로켓은 폭발합니다. 예산은 삭감됩니다. 정치적 의지는 변합니다. 물리법칙은 우리 꿈에 무자비한 한계를 둡니다. 로켓의 각 부품은 수천 시간의 테스트와 계산을 필요로 합니다. 임무의 매 순간은 거대한 위험과 비용을 수반합니다. 어떻게 인간의 마음이 이토록 무한한 꿈을 꿀 수 있는데 그 꿈을 실현하는 과정은 이토록 어렵고 느리며 제약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창조와 실현의 영원한 갈등입니다. 비극적인 진실은 우리 꿈의 대부분이 적어도 우리 생애 동안에는 결코 완전히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별들로의 여행은 아마도 여전히 매우 먼 환상일 것입니다. 화성에 자급자족하는 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이 걸릴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우리 꿈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깨지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망과 좌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갈등 속에도 굉장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제약이 우리를 더 똑똑하고 더 창의적이며 더 효율적으로 만들도록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엔지니어들은 물리 법칙의 한계를 밀어붙여 더 나은 로켓을 설계합니다. 과학자들은 예산 제약 속에서 더 현명한 실험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다른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실현시키려 노력합니다. 이것은 꿈이 현실에 맞서는 그 투쟁 자체가 진보의 엔진임을 보여줍니다. 꿈은 목표를 설정합니다. 현실은 그 목표로 가는 길을 형성합니다. 당신도 이 대비와 끊임없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꿈에 도달하기 위해 당신은 현실이 가져오는 어려움, 장애물, 실패와 싸워야 합니다. 아마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 면접에서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프로젝트가 기대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으려 노력할 때, 더 창의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낼 때 당신은 바로 아폴로 프로그램의 엔지니어들이 했던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끝에, 이 길고 구불구불한 여정의 끝에 우리는 어떤 기분을 느낄까요? 이 모든 어지러운 정보, 이 우주적 관점, 이 철학적 깊이 당신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킵니까? 아마 한편으로는 우주의 이 상상할 수 없는 크기와 우리 자신의 자금 앞에서 허무함과 슬픔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거대한 무대에서 정말로 작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지식을 가질 수 있고 우주의 이 비밀을 엿볼 수 있으며 이 위대한 이야기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데서 오는 그 깊은 경외감과 희망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 또한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시에 우주가 자신을 알고 자신을 이해하는 그 기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인간 존재의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슬픔 없이 희망이, 취약성 없이 힘이, 고독 없이 연대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달에 가는 것은 우리에게 바로 이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지 그리고 얼마나 귀중한지를 동시에 우리 얼굴에 던집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달을 버린 이유가 단순한 실패나 무관심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이겨야만 했던 경주의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달로 돌아가는 것이 단지 반복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현지 자원 활용, 로봇 시스템, 그리고 상업적 생태계와 같은 완전히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뒷받침되는 더 성숙하고 지속 가능한 비전입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이 여정이 우리에게 단지 기술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 우주에서의 우리 위치에 대해 깊은 철학적 교훈을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작으면서도 위대하고 취약하면서도 강하며 외로우면서도 함께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우리 여정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조각을 맞추고 큰 그림을 볼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아폴로의 첫 걸음부터 오늘날의 복잡한 미래 계획에 이르기까지의 이 50년간의 이야기는 사실상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주의를 맴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단지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밝혀줍니다. 왜냐하면 인류와 달의 이 끝나지 않는 춤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우리는 달에 간 이야기와 50년간의 그 거대한 침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온 우주가 1초의 1조분의 1보다 짧은 시간에 태어났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첫 순간에 원자보다 작은 점이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거의 오렌지 크기로 커졌습니다. 이것이 우주 급팽창입니다. 다음 여정에서 우리는 존재의 이 가장 격렬한 순간을 탐험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